XSFM입니다. I, D, W, K 여러 가지 문제로의 다양한 접근. 이상평론. 지상의 청취자 여러분, 2025년 5월 6일에 저희가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 이번 주에 벌써 두 번째로 인사를 드리고요. 작은 위안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의 지금 현재 정치를 하고 있는 현행 정치인들 중에서 가장 좌측에 속하는 정치인이 보수 정당을 깨부수기 시작한 즐거운 뷰포인트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위안이 약간 되셨을 겁니다. 옛날 얘기를 좀 들어도 될 만한 정도의 스트레스 수준으로 좀 가라앉히실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끝에 오늘 선생과 함께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그것은 알기 싫다. 예, 거상 손이상입니다. 거상은 거지 상태라는 뜻입니다. 예, 거지 상태라는 뜻이고요. 8년 만에 듣네요. 네, 오랜만에 하는 멘트네요. 네. 제 머리카락이 네. 거의 거지존에 가깝게 됐어요. 거지존을 왔다 갔다 아주 아슬아슬하게 하는 스타일입니다, 손희상 선생이. 이게 승모근 쪽으로 내려가서 이제 그 머리카락이 이상하게 꼬이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해도 바보 같아 보이는. 네. 거기까지 오지 않아도 선생은 얼른 보면 어차피 거지 같긴 합니다만은 그 정도의 머리 상태를 가지고 있고. 네. 확실히 8년 전에 처음 선생을 제가 아련했을 때에 비해서 머리숱이 좀 줄었고 최근에도 스트레스가 많았습니다. 그러게요. 근데 아주 김문수 씨가 네, 큰일을 해주고 계셔가지고. 대단합니다. 거기서 좀 위안이 되더라고요. 네, 합법적으로 당무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 어엿한 공당의 후보입니다. 네, 그렇죠. 반드시 완주하길 바랍니다. 화이팅! 김문수 화이팅을 외치면서. 네. 우리는 김문수 후보가 한나라당의 그 경기도 서부를 책임지는 주요 정치인이었던 시절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벌써 한 20년 됐네요. 20년 가까이 됐네요. 21년 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네. 뒷짐지고 애헴하시는 어르신들이 이따금씩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뒷짐지고 애헴 참 많이 해요. 네. 국회에서 여야가 싸우지 말고 머리를 맞대서 협치를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 저는 이제 가급적 많은 언론들을 최대한 많이 접하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일간지를 몇 개를 보는지 때로 모르겠어요. 기본적으로는 한 5-6개 정도를 아침에 보고 시간이 남고 마음의 여유가 있을 때는 다른 모든 일간지를 한 번 다 훑거든요. 네. 그래서 지난 한 5년 사이에 바로 이 메시지, 국회에서 여야가 싸우면 안 된다. 싸우면 우린 정치 혐오를 할 거야. 국회의원은 특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특권을 내려놔야 되고 국회의원 다 없어지는 게 나아, 이런 식으로 화를 내는 어른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 어른들의 메시지를 공고하게 만들어주는 언론들이 있거든요. 그거 제일 잘하는 데가 어디냐? 조선일보 아닙니다. 연합뉴스입니다. 그렇습니다. 연합뉴스랑 방송사에서는 CBS가 제일 잘합니다. 어떤 분들을 모시면 되냐면 이 연사로 오래전에 정치를 관둬서 아무도 불러주는 사람이 없고 외로운 원로를 부르면 됩니다. 그러면 그 원로가 요즘 애들 이상하다는 소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랑 안 놀아주는 원래 모든 사람들이 다 미운 겁니다. 노인네들, 80대 노인네들은. 예. 심지어 지금 엄청나게 잘하고 있는 박지원 의원도 공천 안 줬죠? 그럼 그런 소리 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어른들은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속이 좁아집니다. 무조건. 네. 박지원 의원 저 국정원장 불러주기 전까지 얼마나 오모한테 저주하고 다녔습니까? 국정원장 불러서 처음 했던 말이 뭐죠? 목숨을 바치겠다. 내가 열심히 하겠다. 지금 목숨 바쳐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렇습니다. 예, 관심이 없고 자기를 잊어버리면 노인들은 삐져요. 아무리 청춘의 민주화를 위해서 투쟁을 하고 목숨 바치고 이렇게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도 삐져가지고 모두를 미워합니다. 그 사람들이 모두를 미워하는 걸 연합뉴스가 받아쓰는 걸 되게 잘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애헴하시면서 마치 자기 때는 안 싸웠다는 것처럼. 예. 싸우지 말아야지. 아니 그때는 오만 더러운 접대를 모든 정치인들이 다 봤던 시절인데 지금 국회의원들이 특권이 있다고 뭐라고 한다고? 지금 국회의원들 특권을 가지고 뭐라고 한다는 건 입법부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표를 받는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민의를 통해서 선출한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즉 3권 분립 중에 국민의 대표입니다. 국민의 대표를 줄이자는 게 정치 혐오의 본령이에요. 그게 윤석열이 획책했던 것이기도 하고 그런 소리 지난 5년 사이에 연합뉴스가 진짜 잘했고 생각보다 많은 보수,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진보 인사들이 이 메시지에 끌려 들어갑니다. 여야가 싸우면 안 된다. 뭔 소리야? 그럼 당신은 뭘 위해 싸우는데 국회 가면 안 싸울 거야? 그럼 시종이 되겠다는 뜻이에요. 나머지 권력에. 하지만 그렇게 뒷짐지고 하는 얘기가 꼭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그 내가 네 줄을 다 깔았더니 네. 앞에 그 예전에 지나갔던 일들을 이렇게 막 그 되새겨 보면은 네. 아 그때 한번 이제 싸우지 않고 합의했으면 좀 나았을 걸 싶은 그런 장면들도 있긴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있어요. 뭐야? 난 하지만 실제 정치가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21년 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대선을 앞둔 5월의 이상평론은 21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네, 참여정부 때였었죠. 네. 2004년도에요. 04년도 무슨 일이 있었느냐?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고, 네.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합작으로 탄핵이 이제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되돌아옵니다. 기각이 됩니다. 만장일치로. 예. 8대1이었나? 만장일치죠? 기각을 당한 뒤에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왔고, 그 노무현 대통령이 사실상 이끄는 열린우리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민주당이 괴멸 수준으로 찌그러지고, 네. 충청권을 대표했던 자민련은 영석으로 사라집니다. 사라졌어요. 비례 1번이었던 김종필이 자리를 못 얻는 대신에 마지막 번호 즈음에 있었던 민주노동당의 노회찬이 비례로 입성을 하게 되죠. 네. 그런 시대의 변화를 알렸던 시기가 2004년이고 2004년에 열린우리당이 드디어 과반을 얻었으니 개혁 입법을 해보자 네. 라고 나섭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은 4가지 중요한 법을 바꾸려고 했습니다. 이른바 4대 개혁 입법이라고 하죠. 4대 개혁 입법이라고 했습니다. 예, 첫 번째는 참담했던 옛날 일들의 진실을 밝히는 과거사 진상규명법. 둘째는 거대 언론이 너무 큰 힘을 갖지 않게 하려는 언론관계법이 있었습니다. 언론관계법. 네, 이게 그 주요 요지가 시장 독과점 상황이 되면 규제를 들어가고 그 다음에 신문과 방송의 겸용을 금지하는 뭐 그런 이제 내용이 있었고요. 그 디테일도 다 되게 기억이 나는 게 되게 중요했고, 이 4대 입법이 이 언론관계법이 있고, 사학법이 있고, 국가보안법 폐지하는 것이 있었는데, 예. 당연히 옛날 조선일보 같으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걸 가장 반대했을 것 같지만, 네. 자기들이 죽게 생겼기 때문에 언론관계법만 계속 때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신문이 시장 전체에서 매출을 30% 이상 가져가면 그걸 독과점 방지 장치로 묶는다. 그리고 3개 이상의 언론이 60% 이상의 시장을 차지하고 있으면 독과점 방지 장치로 묶는다라는 뜻이었거든요. 이게 네. 원안이 그거였습니다. 다시 말해 조중동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네, 거기 들어가는 광고를 견제하는 거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사립학교를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있었고, 여기에 반발하면서 박근혜가 실제로 자기 얼굴로 전국구 스타로 떠오릅니다. 그렇습니다. 촛불을 들고 나왔어요. 반대하면서.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네. 네. 그리고 넷째가 오래된 국가보안법을 없애거나 개정하는 것. 네. 이었습니다. 당시 17대 국회는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152석으로 과반수였습니다. 그때는 299석이었습니다. 네, 민주노동당도 10석이나 있었습니다. 민주노동당의 전성기죠. 그렇습니다. 대약진. 네. 순진했던 저는 이 법들이 쉽게 통과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선생이 애셨거든요. 네. 네. 더구나 처음에는 여당과 야당이 4가지 개혁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합의를 했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심지어 국가보안법에 대해서까지. 왜냐하면 국가보안법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국가보안법 때문에 고초를 겪었던 중진들이 한나라당 안에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YS의 상도동계 중진들이었습니다. 네. 열린우리당의 천정배 원내대표와 한나라당의 김덕용 원내대표가 서로 쇼부를 쳐서 잠정 합의에 이르렀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그 민주투사, 보수적 정치인이자 민주투사였던 상도동계의 중진들 중에는 김덕용 당시 원내대표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람의 지역구는 서초였고 서초에 대한 얘기를 지난주와 다음 주에 신수연 소장 시간에 하고 있어요. 토요일에 기다려주시고요. 예, 김덕용 대표는 보수파였지만 젊은 시절에 군사 독재와 맞서 싸운 경험이 있었어요. 원래가 이제 민주화 운동 출신이고, 그렇습니다. 80년대에는 본인이 이끌던 민주화 추진 협의회를 통해서 대학생들을 구명하거나 서포트하는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 대학생들이 나중에 민주당이나 열린우리당의 국회의원이 되었어요. 그래서 두루두루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이제 그 반대 이제 숙적이었던 DJ와 동교동계들에게서도 존경을 받는 사람이기도 했었습니다. 네. 본인이 호남 출신이었기 때문에 지역 기반상 상도동계에서 큰 자리를 차지하기 힘들었는데 자신의 정치적인 소신이 보수에 가깝다는 이유로 동교동계로 가지 않고 YS 밑에 남아있던 보기 드문 YS계 호남 정치인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4대 개혁법안 실무 협상을 양당의 수석 부대표가 했잖아요. 열린우리당의 김부겸 수석 부대표는 지금의 그 전 총리 맞습니다. 네,
김덕용 의원의 학교 후배로 민주화 운동을 같이 해왔고 한나라당에서 정치 경력을 시작했어요. 한나라당 출신이지요. 네, 그래서 그쪽 사람들을 두루두루 잘 알고 있었고 한나라당의 남경필 당시 수석 부대표는 그때만 하더라도 소장파, 개혁파로 불리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뭔가 개혁적인 소리를 할 때는 언제나 남경필의 이름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한나라당 내에서는. 네, 그러던 때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얘기가 잘 통하는 인물이었다. 그렇습니다. 또 그때 국회의장이었던 김원기 의장이 노무현 대통령의 오랜 정치적 동지로서 4대 개혁을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오래된 동지냐면은 호남 중진들, 이 사람은 이제 동교동계였죠. 네. 동교동계였는데 옅은 동교동계였습니다. 호남 중진들 중에 유일하게 새정치국민회의가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가 다시 복귀를, 그걸 업고 복귀를 할 때 여기에 반대하면서 창당 때 DJ를 안 따라갔던 정치인이 한 줌 있었습니다. 그 중에 노무현도 있었고, 네. 민주당에 잔류한 거의 유일한 호남 정치인이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꼬마 민주당이라고 불렀고, 나중에 이제 국민회의에 다시 다 흡수되기 전까지 뭐 통추 이런 이름으로 불리기도 했는데, 배고픈 과정에서 노무현과 정치적인 루틴을 완벽하게 같이 했던 오랜 기간 동안, 네. 그러니까 노무현의 정치에 있어서는 가장 오래된 아는 형이었던 인물입니다. 네, 91년쯤부터일 거예요. 네. 이렇게 좋은 조건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개혁 법안이 엎어졌어요. 엎어졌습니다. 정말 아쉬움이 남죠. 그러니까 이게 싸우지 않고 합의를 잘 했었으면. 이게 됐으면 국가보안법 논의를 2010년대, 20년대 내내, 21세기 내내 할 필요도 없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종편이 안 생겼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물론 나중에 이때 합의했던 이상한 신문 법안은 나중에 이명박 정부가 들어와서 미디어법 날치기를 통해서 한나라당이 다 뒤엎어버리긴 합니다만은 네. 그랬다고 해도 이제 기틀은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네. 현재의 종편이 안 생길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사학비리 같은 소식도 우리가 안 접할 수 있었겠죠. 그렇겠죠. 네. 박근혜 때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멀쩡한 사람을 조져가지고 그런 일도 국가보안법을 그때 개정했었더라면 생기지 않았었겠죠. 네. 물론 이게 이제 미래의 예고이긴 한데 저는 정권이 바뀌면 국가보안법에 대한 얘기를 가끔 할 건데요. 네. 왜냐하면 지금 노상원 같은 사람을 벌하려면 국가보안법이 필요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진짜 외환죄를 진 사람, 진짜 간첩, 뭐 김태효 이런 사람을 벌하려면 국가보안법이 필요해요. 또 이제. 네. 여튼. XSFM입니다. 스물다섯 번의 선거와 2번의 탄핵, 그것은 알기 싫다가 목격한 지난 13년의 한국 정치와 한국인의 삶에 대한 이야기. 그것은 알기 싫다 600회 기념 오프라인 만남 UPD FAQ 3과 정치 이야기로 2025년 5월 24일 토요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흰물결 아트센터에서 여러분을 만납니다. 한국 정치와 내 삶에 대한 궁금증을 음성이나 영상 메시지로 남겨 xsfm25@gmail.com으로 보내주세요. 소개되신 분들께 푸짐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2025년 5월 9일 금요일 인터파크에서 예매하세요. 네. 2004년도에 열린우리당 초선 의원이었던 유시민 작가. 네, 열린우리당으로 개혁국민정당으로 초선으로 데뷔했던 유시민 의원이라고 있었습니다. 네. 그분이 이제 2020년이 됐을 때 TV 토론에서 과거의 일을 얘기하면서 그때 4대 개혁 법안이 엎어진 게 한나라당이 강하게 막아서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반면에 열린우리당 당시 의장이었던 이부영 선생은 당시 협상은 잘 되고 있었는데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국가보안법을 완전히 없애자고 물러서지 않았기 때문에 그 협상이 깨졌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높이에 따른 시야 차이입니다. 네. 필드에서 싸우는 사람은 윗선에서 윗대가리에서 협상하다가 깨진 것 같고 협상하던 윗대가리가 보면 필드에 애들이 너무 세게 싸워서 깨진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어쨌든 그 두 사람의 말이 각각의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네, 둘 다 조금씩 맞는 말입니다. 예, 당시의 쟁점이 국가보안법이었던 것이 맞습니다. 국가보안법을 두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결국 4대 개혁이 다 막혔던 것인데요. 다 막혔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당시의 사회 분위기가 어땠느냐? 2003년부터 수감되어 있었던 한 사람의 국가보안법 위반 문제가 큰 사회적 이슈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그 나이 때 이런저런 뉴스들을 접하다가 새삼참 사람 기분 묘했던 게 바로 이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네. 세상은 쉽게 앞으로 나가지 않고 수구인 사람들은 아무나 색깔론 칠해서 때려잡는 이 맛을 잊지 못하나 보다 영원히. 네. 우린 그걸 2024년, 2025년까지 보고 있거든요. 예. 정말 구시대의 망령들이 다시 순식간에 되살아나는 그런 기분이 들었었어요. 송두율 베를린 훔볼트 대학 교수가 한국 출신으로 독일에 가서 저명한 철학자가 된 사람인데요. 저명한 철학자입니다. 저명한 철학자. 네. 네. 37년 만에 고향을 찾아왔었습니다. 얼마나 저명한 사람이냐면 이 사람의 박사 논문 가르친 사부가 하버마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버마스 쪼수라고. 네. 네. 하시 집안의 자랑. 위르겐 하버마스가 가르친 사람입니다. 네. 그 송두율 교수가 37년 만에 한국에 2003년도에 입국했을 때 원래는 민주화 운동 기념 사업회 행사에 참석하고 노무현 대통령과 면담을 하는 일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송 교수가 입국하자 검찰이 구속영장을 받아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세웠습니다. 그렇습니다. 1심 법원은 징역 7년형을 송 교수에게 선고했고요. 갑자기 그대로 복역을 하게 됐습니다. 이유가 뭐냐? 송두율 교수가 북한에 다녀온 적이 있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네, 이거 뭐 천천히 설명해 주시겠지만 말도 안 됩니다. 네. 북한에 갔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람을 잡아들이는 건. 네. 박사를 마치고 몇 차례 방문을 했는데 사실은 분단 문제를 연구하기 위해서였거든요. 독일도 예전에 동서독으로 나누어 있었잖아요. 나뉘어져 있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생각하려면 한국의 분단 상황도 봐야 했던 거죠. 그러고 나서 돌아와서 1981년도에 공산주의 이론을 아주 비판하는 논문을 씁니다. 그렇습니다. 사수인 하버마스도 그 좌파적인 지식인들한테 욕을 많이 먹고 좌파적인 지식인들이 이제 하버마스 이제 수업 듣고 큰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독일에서. 그렇죠. 이 사람들도 상당히 싫어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철학자답지 않게 과격한 모든 사상을 다 배척하는 좀 뭐랄까요, 일종의 중립충? 네, 중도 보수? 네, 이라고 볼 수 있고 그 사수한테 그대로 배운 철학자입니다. 송두율도. 그 송두율 교수가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변호사 입회가 금지된 상태로 포승줄에 묶인 채로 불법 취조를 받고 그대로 감옥에 가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검찰이 장난친 거죠. 네. 근데 이 사람이 간첩이라며 검찰이 내세웠던 주장이 영 이상했어요. 그냥 북한 다녀왔다. 다예요. 결국 나중에 무죄로 나왔고 송두율 교수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이겼습니다만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했다고요? 네. 왜일까요? 자기 인권 침해 당했다. 네. 근데 그건 나중 일이고 2004년 개혁 입법을 추진할 당시에는 수감된 상태였었습니다. 이 개혁 입법 정국과 송두율 교수가 억울하게 갇혀 있던 게 같이 묶여 들어갑니다. 네. 하나의 사건이에요. 네. 근데 독일인이잖아요.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한국 출신일 송두율 뿐이지. 교수는. 네. 한국 출신일 뿐이지 국적이 독일인이에요. 독일 사람이 북한을 가느니 마느니가 뭐가 문제가 있다고 외국인 한국이 독일인을 잡아들인 거죠. 그렇습니다. 네. 거기다가 이제 세계 여러 나라의 책이 번역되어 있는 저명한 철학자고요. 그러면 독일 정부와 유럽연합이 이걸 가만히 놔뒀겠어요? 일부 독재 국가에서 지금도 자행되고 있는 뭐 중국 포함 외국인을 잡아들인 다음에 그걸 협상 카드로 쓰는 네. 못된 외교 같은 걸 한 건데 문제는 당시에 한국 검찰은 독일이랑 협상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한국 내에 정치하려고 한국에 입국한 독일인을 잡아들인 거고 한국에 입국한 독일인은 심지어 대통령의 초청으로 들어온 거였어요. 그렇습니다. 국제사회의 비난이 당연히 있었고요. 그 소식이 다른 나라 뉴스에 계속 나왔습니다. 한국의 대통령을 만나러 갔다가 그대로 수감됐다. 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진짜. 많은 한국 시민들이 당시에 이 사건을 아주 개쪽팔린 일로 여겼습니다. 그럼요. 네. 안 그래도 이제 한일 월드컵을 마치고 세계가 우리를 주목하고 있다. 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던 때였잖아요. 표현. 그렇죠. 네. 막 그런 얘기 많이 하던 그런 자부심이 넘치던 시기였는데 너무 시진핑스러운 일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거예요.
너무 우리나라가 후진국처럼 느껴지고 아주 그냥 그 국민적인 자부심이 박살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당시의 언론 기록을 제가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찾아보고 그때의 기록을 되살려 보니까 그때 제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화가 처음 나기 시작하던 때였던 것 같아요. 그 17대 총선에서 승리한 직후에 그때 이제 열린우리당이 완전히 망할 거라는 예상을 뒤엎고 너무 크게 성공을 해서 질 줄 알고 아무나 줬던 공천이 다 당선이 되는 바람에 이 초선 국회의원들이 108명이나 됐는데 그 초선 국회의원들이 각자 지 목소리를 내고 한 대로 뭉치질 못한다. 그때 봤던 민주당 지지자들의 트라우마가 지금의 민주당의 DNA로 바뀌어 변형되어 온 계기가 되거든요. 지금의 민주당은 완전히 필요할 때 일렬대오로 잘 움직이는 민주당이잖아요. 그렇죠. 그때의 기억을 가진 시민들이 저를 포함해서 지금까지도 있다는 거예요. 그때의 문제가 뭐였냐면 노무현 대통령이 승리한 다음에 검찰은 공안이 그대로잖아요. 노무현 대통령과 그 유명한 검사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검찰이 노무현 대통령과 민주정권을 얼마나 무시하는지가 드러났잖아요. 검찰은 검찰대로 어떤 액션을 당연히 하고 있었겠죠. 그중에는 공안검찰이 열심히 움직인 게 있었습니다. 그중엔 아마 황교안 같은 사람도 아마 안에 있었겠죠. 조직 내부에. 더 많은 국가보안법을 적용을 해서 수사권을 강화하려고 듭니다. 당시의 공안검찰이. 참여정부가 왜냐하면 수사권을 건드리지 않겠다고 직접 천명을 했고 그 당시에 만약에 이제 법무부 장관이 수사권을 직접 지휘하는 걸 발동을 하고 막 이랬으면 한두 번 정도 천정배 장관이 한 적이 있지만 웬만하면 못했어요. 보수 언론이 겁나기도 해서. 그래서 검찰이 더 날뜁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민주노동당이 이걸로 참여정부를 비판해요. 정부가 한 줄 알고. 네, 참여정부 들어와서 공안 사건이 더 많이 생겼고 더 많은 억울한 사람들이 투옥됐다고. 실제로 사실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공안 사건이 발생한 게 노무현 대통령 때 되게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문제를 제기할 수 없었던 때였기 때문에 저만의 질문으로 가지고 있었어요. 아니 그러면 집권을 하면 검찰권을 직접 휘두르겠다는 건가? 저 사람들도 10석이나 있는 공당인데 저런 표현을 자기들이 집권당이 아니라고 해서 그렇게 쉽게 말해도 되나? 그 답은 앞으로도 한동안 들을 수 없을 텐데요. 지금의 정치 균형을 보았을 때 저는 이런 질문을 처음 가졌던 때가 그때였어요. 작은 정당이나 극우든 진보든 이제 소수 정당에 있는 큰 권력을 가지지 않은 정치인들이 자기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마음껏 휘두를 수 있다는 듯이 말을 할 때가 되게 많거든요. 사실 그때도 저는 어렸을 때였으니까 비교적 어렸을 때였으니까 예를 들면 참여정부 때 새만금 간척 사업에 반대하면서 그 스님들이 삼보일배를 하면서 이제 서울 광화문 서울시청 앞까지 온 적이 있어요. 그러신 적이 있죠. 근데 그때 경찰들이 가서 때려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그 스님들이 피 흘리면서 실려가고. 그거 제가 바로 앞에서 봤는데. 참여정부 때도 폭력 진압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잘 몰랐으니까 이거 대통령 탓 그런 식으로 말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 이제 생각해 보면은 야쿠자 조직에 두목이 갑자기 스님으로 바뀐다고 해서. 그 밑에 야쿠자가 하던 일을 그만두진 않아요. 그렇죠. 야쿠자들은 그대로 예전에 하던 그 폭력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개혁이 혁명보다 어려운가. 있던 사람들을 그대로 둔 채로 우두머리를 바꿀 수 있으니까 우리가. 그럼 그 우두머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으니까. 생각난 김에 우리 21년 전에 얘기를 하니까 그 당시에 4대 개혁 입법에 대한 제 추억의 잔상들에 대해서 조금만 떠들자고요. 사학법의 제일 중요한 이제 그 열린우리당 사학법의 제일 중요한 코드는 개방형 이사제하고 공익감사제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학교재단이 자기들 재산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해서 외부에서 감시하는 개방형 이사 한두 명만 두자. 그리고 외부에서 이걸 감사할 수 있는 걸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만 하자. 허구한 날 하자는 것도 아니다. 이때 한나라당이 인기를 얻습니다. 그걸 절대로 막자. 왜냐하면 온 나라의 교회가 합심했거든요. 이때 반대 집회에 사람들이 잘 안 모여가지고 전문가를 찾아 헤매서 사람 모으는 전문가로 불려가서 일을 하면서 스트리트 비즈니스를 시작하게 된 게 전광훈입니다. 지금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언론관계법은 그랬어요. 4대 개혁에 잠깐 소개해드릴게요. 이 언론관계법이 허위사실 유포를 줄이자는 게 제일 중요한 이제 의도였지만 나가다 보면 결국 조중동을 상대해야 되니까 독과점 규제를 하려고 들었어요. 근데 허위사실 유포가 제일 중요한 코드였기 때문에 그래서 언론에 제일 많이 알려진 핵심이 됐던 쟁점은 편집위원회. 그리고 독자권익위원회였어요. 독자들의 옴부즈맨을 이제 필수로 활용을 하자. 그리고 회사마다 언론사로 등록을 하고 싶으면 편집 규약을 만들자. 편집 규약에 어긋나는 기사가 있는지 없는지 자체적으로 판단이라도 하라고. 그 정도였어요.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판단하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모든 언론이 다 두들겨 팼어요.
네. 그래서 권고 조항으로 법이 찌그러집니다. 강제를 하려고 하다가. 그때는요, 한나라당, 민주당, 민노당, 보수 언론, 진보 언론 다 뚝갑했습니다. 이 문제를. 그랬었습니다. 그 보수에서는 나쁘다고 뭐라고 했고요. 네. 이거 완전 언론 재갈 물리는 법이라고, 옥죄는 법이라고 뭐라고 했고, 진보에서는 저건 진심이 아니다. 이루지 못할 것이다라고 뭐라고 했습니다. 자기들이 도와줘야지. 가장 화가 났던 게 한겨레하고 경향은 시민단체의 요구를 여당이 무시했다면서 뭐라고 했었어요. 저는 언제나 한겨레는 지들이 한 짓보다 많이 욕먹는 회사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종종 시민들한테 혼날 때 한겨레 편일 때가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가 조선일보 없는 아름다운 세상 운동, 조화세 운동, 네. 언론 소비자 주도 운동이 한참 바람을 타던 시기였기 때문에 네. 한겨레도 조중동하고 맞서 싸우는 논리도 개발 많이 했어요. 조중동 독가 좀 해체해야 된다. 이런 말 정말 많이 했어요. 근데 사설이랑 칼럼을 가면 사설은 데스크급 기자들, 에헴 기자들이 쓰시고 네. 칼럼은 시민사회단체 원로 에템들이 쓰시잖아요. 네. 그분들은 다 열린우리당 왜 그렇게밖에 못 싸워라고 혼내는 게 다였어요. 네. 아니 이기고 싶었으면 같이 싸우라고. 네. 그 생각을 처음 했던 게 2004년 5년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4대 개혁에 대한 진보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아니 지들은 안 싸우는 줄 알아. 다 훈수 두고 있어요 그냥. 열린우리당이 막 두드려 맞고 이렇게 피 흘리고 와서 코너에 있으면은 혼내. 이런 문제를 앞으로 전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여튼. 그랬던 때였었습니다. 네. 다시 이제 송두율 교수 사건으로 돌아가면 그러십시다. 네. 그 사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국가보안법을 없애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열린우리당이 이걸 추진한 이유도 그거였기 때문입니다. 아니 지금까지 이런 억울한 일이 생기고 국가적인 망신이 생기면 어떡하냐. 네. 공안검사들이 정치를 하고 싶다는 이유로. 무려 21세기인데. 네. 2004년 12월 조사에서는 그 여론조사에서는 국가보안법을 완전히 없애자는 의견이 42%로 나왔고요. 이 법을 그대로 두거나 일부만 고치자는 의견이 48%였어요.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상식을 알고 송두율 교수 사건을 쪽팔리게 느끼는 사람과 그래도 북한 다녀오면 간첩이지 뭐 이 정도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약간 좀 비슷비슷한 비등비등한 비율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치는 게 대세다 정도의 합의는 있었달까요? 그렇죠. 없애지 않더라도 고치기는 해야 한다.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가 왜 검찰개혁에 대한 추진 의지를 청문회에서 자꾸 밝혔느냐. 네. 검찰개혁이 시대 정신이라는 합의사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도 국가보안법에 대한 그런 시민적인 합의사항이 있었습니다. 폐지와 폐지 반대가 그렇게 비등비등하고 그랬을 때 무응답 한 10% 정도로 빼고 사실은 근데 어느 한쪽도 절반을 넘진 않았잖아요. 그런데 국가보안법을 절대로 폐지해서는 안 되고 개정을 해서도 안 된다고 하는 강경한 무리들이 그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공안검사들은 자기는 권력도 잃고 힘도 잃고 돈도 잃고 뭐 접대도 못 받고 뭐 인생 다 망가질 등등등등 테니까. 그렇죠. 네. 보수 언론은 그런 사람들에게 기생해서 돈을 벌어먹고 삽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주 일어나기 쉬운 청취자 여러분들도 지난 수십 년 동안 보아오셨을 동일한 패턴의 일이 발생합니다. 재밌어요. 2004년 12월 둘째 주부터 신문 1면에 커다란 제목으로 이렇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국회 안에 간첩이 암약. 김일성 추상화 앞에서 충성 맹세. 조선노동당 관련 의원 여당에 또 있다. 네. 이런 제목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네, 물론 이런 제목들에는 큰 따옴표가 붙어 있었고요. 기사를 들여다보면 등등등등이라고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이 말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네. 주성영. 현재도 국회의원인 주호영 의원과 헷갈리는 사람들이 많아서 서로 손해를 보고 있는. 그렇죠. 이분은 이제 당시의 정치를 기억하는 분들은 이름보다는 대구의 반문화맨으로 더 잘 기억하는. 네. 바로 주성영 의원. 술 마시기 좋아하시고. 네. 술 마시길 좋아하고 술을 마신 다음에 음주운전도 곧잘 하는데 네. 음주운전을 하고 한번 붙잡혔던 적이 있었는데 경찰서에서 행패를 부리면서 네. 나이든 경찰을 앉아 일어나를 시키고 있다가 네. 잡혀온 상태에서 네. 그런 분이십니다. 서장이 쭈르쭈르 쫓아가지고 말리고 뭐 이랬던 그런 사람이 신문에 계속 나오고 있었고 그런 기사가 연일 정말 말 그대로 매일마다 나왔습니다. 네. 그때는 종이신문을 읽던 때였잖아요. 그리고 아침에 지하철을 타면 무료로 나눠주는 신문이 있었어요. 지하철 무료 신문 지금도 명맥을 이어오곤 있습니다만은 그때는 정말 많이들 봤습니다. 예, 지하철에 아침에 출근차에 딱 타면 모든 사람들이 신문을 다 펴들고 있었습니다. 공짜 신문. 네. 그럼 모든 신문 일면에 큰 따옴표를 치고 열린우리당, 쉼표, 조선노동당 이중대. 네.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그냥 그렇게 썼어요. 그렇게 써 있었어요, 진짜로. 네. 근데 기사를 펼쳐보면
열린우리당은 조선노동당 이중되냐고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이 질문했다. 김기현입니다. 네, 그 김기현이에요. 네. 그때도 그 국회의원이었어요. TV를 틀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TV 뉴스에서 앵커가 말하는 동안에 밑에 이제 큼지막하게 자막이 나오죠. 그 자막에 보면 이제 당원부호 대둔산 820호. 그리고 열린우리당 이철우 의원 북한 노동당원으로 밝혀져. 그렇습니다. 예, 진짜로 이런 말이 있었고 네. 이 말도 이제 따옴표에 집어넣으면 자기 언론사가 한 말이 아니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용했다. 주성영, 김기현 이런 사람들의 말을 갖다 쓴 겁니다. 이렇게 네네. 헤드라인으로. 앵커의 말을 들어보면 한나라당 박승환 의원이 열린우리당 이철호 의원을 가리켜서 북한 노동당원으로 밝혀졌다라고 확정지어 말했기 때문에 박승환 의원은 거짓말을 한 거지만 네, 그 발언을 그대로 따서 보도한 거예요. 근데 그 발언이 틀렸다는 코멘트를 안 붙이지. 그죠? 한국을 오랫동안 괴롭히고 있던 이제 따옴표 정치의 예. 구조죠. 언론사는 책임을 지면 안 되니까 따옴표를 쓰고 대신에 책임을 져야만 할 거짓말은 보수 정치인이 자기 입으로 말해주고 그 보수 정치인은 국회의원이다 보니까 불체포특권을 누리고 면책특권을 누립니다. 그러면 이런 신문 뉴스를 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열린우리당에 빨갱이가 있구나. 이게 이제 아무도 안 보는 신문 방송에서 한 게 아니고요. 그때는 종편도 없던 때라서 YTN의 비시청률이 더 높았던 때거든요. KBS, SBS에서 이런 보도를 막 했고요. 네. 조중동은 매일같이 나왔고요. 이런 말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큰일 났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간첩이 국회에 있다는데 정말 막 온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는 아주 막 발등에 불이 떨어진 그런 큰일인 거예요. 네. 독자와 시청자의 관심사가 다 여기에 집중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열린우리당의 대승으로 인해서 낙심했던 보수 심리를 다시 한번 불을 붙이는 계기가 됩니다. 네. 언론은 그 아이템을 더더욱 팔고 싶겠죠. 야, 빨갱이 불 붙이러 가자. 네, 한나라당 정치인들한테 가서 더 자극적인 발언을 뽑아내요. 주성영 의원이 그때 특히 TV나 뉴스에 정말 많이 나왔던 게 이 사람은 마이크를 쥐어주면 정말 아무 말이나 하는 사람이었었어요. 그렇습니다. 동료 국회의원한테 막 이런 막 쌍욕을 하는 사람이었었어요, 진짜로. 정말 자주 그랬습니다. 정말 자주 그랬습니다.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2004년 12월부터 2005년, 2006년까지도 계속 그렇게 비난을 받았었던 당시 열린우리당의 이철우 국회의원은 누구인가? 이철우 경북도지사랑은 다른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름만 같아요. 아무리 김문수가 보수정당 대선 후보가 됐기로서니. 네, 그렇죠. 네. 그 사람은 아닙니다. 이철우 도지사와는 다른 사람입니다. 네. 네. 열린우리당 이철우 의원은 생태 환경운동 그런 거 하다가 국회의원이 되었고요. 청년 시절이던 노태우 때에 중부지역당 사건이라는 것과 엮여서 사실은 중부지역당 사건이랑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네. 고문당하고 조작을 당해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유죄를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군부정권의 피해자입니다. 네. 네. 근데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유죄를 받은 사람이 당시 한두 명은 아니었잖아요. 네. 그게 뭐 열린우리당뿐만 아니라 한나라당에도 많이 있었고 한나라당에도 많고요. 네, 국가보안법 자체가 아무나 잡아가서 죄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법이었기 때문에 네, 지금은 그 대표적인 피해자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고요. 그렇습니다. 그는 완주해야 되고요. 네. 당시 열린우리당만 하더라도 김근태 계열은 거의 다 뭐 억울한 일을 한 번씩 다 겪었었고 그렇습니다. 이부영 의장부터 해서 한나라당에서 넘어온 김부겸 의원까지도 웬만하면 국보법 관련해서 뭐가 있었단 말이죠. 자기가 그렇지 않더라도 자기가 당하지 않았더라도 선후배라든가 뭐 동기들 가운데 그런 억울한 일을 겪은 사람을 못 본 사람은 없었어요. 그때 다 70년대에 민주화 운동 해보고 학생 운동 조금이라도 해봤던 사람들은 네. 자기들이 한 일에 비해서 너무 아프게 두드려 맞았고 너무 오랫동안 감옥에 있었고 네. 했다 보니까 한나라당에도 마찬가지로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도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요. 심지어 윤석열 내각에도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사람이 둘이나 있어요. 네. 방금 말씀드린 우리가 지켜야 할 자랑스러운 대선 후보 김문수. 국민의힘이 그 정식으로 선출한 김문수 전 장관이랑 그리고 김영호 현재 통일부 장관이죠. 김영호 통일부 장관. 제가 이거 얘기하면은 김문수 후보는 그래도 노동운동을 했다는 걸 사람들이 아니까 그러려니 하는데 그렇죠. 김영호는 왜 이런다? 그렇죠. 저 사람은 뭘까? 뭘까? 네. 왜가 있겠어요?
그냥 잡혀갔겠지 뭐. 그렇습니다. 저 사람이 더 재미있습니다. 네. 관련된 이제 최근에 한겨레에 그 익스클루시브 보도가 있었는데 제가 그게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프락치와 관련된 무슨 진실이 새로 드러났다는 기사였던 것 같은데 예. 관련된 이야기가 좀 더 나올 일이 아마 조만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제가 나중에 각 잡고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이 사람 재밌는 사람입니다. 예, 공식적으로는 출판사를 운영하다가 잡혀 들어갔던 사람입니다. 네. 예전에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 때문에 국회의 간첩이 암약하고 있다. 라고 21년 전에 그렇게 보도를 때렸던 게 그런 언론 논조를 그대로 가져온다면 윤석열 정부 안에도 네. 간첩이 암약하고 있는 거죠. 많죠. 국민의힘에도 그렇습니다. 네, 많죠. 심지어 민주화 이후 간첩들도 이게 그러니까 새 세대의 간첩이죠. 예, 그렇죠. 뉴 제너레이션. 예, 그러니까 뭐 2010년대, 20년대에 이제 그 중국, 미국, 일본 등과 내통하며 그렇죠. 국부를 팔아 넘겼다. 그럼 이거는 이제 저 MG 간첩인 거거든요. 그렇죠. 시대를 굳이 구분하자면 네, 그걸로 유죄를 받으신 분이 윤석열 내각 안에 있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국가보안법 위반죄를 덮어 쓴 사람들이 정치권에 그렇게 많은데 왜 하필이면 이철호 의원에게만 그토록 많은 비난이 쏟아졌을까요? 그 사람은 그때도 안 유명했고 지금도 안 유명합니다. 누군지 아무도 모를걸? 네. 네. 왜 그 한 사람한테만 집중됐을까? 이 의원은 성향상 강성으로 분류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학생운동의 핵심도 아니었습니다. 네. 열린우리당의 주축도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그러니까요. 그 사람한테만 집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흔히 말하는 개념이 좀 더럽혀진 86 정치인 이런 거에 네. 명함을 내밀기조차 힘든 사람입니다. 네. 그런데도 열린우리당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굽히지 않았던 이유가 이철호 의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다른 정치인들이 이철호 의원을 봐서 국가보안법은 폐지를 해야만 해 이랬었습니다. 자, 뭐가 달랐을까요? 이철호 의원을 직접 고문해서 허위 진술을 받아내서 형을 살게 한 안기부 1차장이 그때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가 바로 그 유명한 고문맨. 네, 정형근 전 한나라당 의원이죠. 지난 대선 때에 윤석열을 지지하고 지금은 한국 유엔 봉사회 총재로 있습니다. 아직까지 살아서 햇빛 보면서 잘 지내요. 예, 봉사단체의 회장이에요. 군정에 반발하는 시민사회단체나 청년들이 있을 때 그들을 때려잡는 문제에 있어서 노태우도 전두환도 가장 신임했던 사람. 네, 입니다. 네, 검사 출신이고요. 김일성 초상화 앞에서 충성 맹세를 하고 조선노동당에 가입을 했다느니 혹은 뭐 대둔산 820호라는 부호를 받았다느니 하는 이야기를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독일인 송두율 교수를 잡아놓고 언론 플레이를 한 것도 정형근의 아이디어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을 고문하고 존엄성을 해침으로써 없는 범죄자를 만들어내는 기술자였습니다. 뒷짐지고 애헴하시는 그 어르신들 얘기로 다시 돌아와 볼게요. 아, 그래요? 좋아요. 네. 여야가 싸우지 말고 협치를 해야죠. 저는 선생의 빌드업을 예나 지금이나 좋아한다니까요. 네. 틀린 말은 아니고 뭐 네. 그렇게 하면 좋죠. 30분 전에 들었던 말이 확 혐오스럽잖아요. 그렇죠. 너무. XSFM입니다. 어떤 언론은 모든 것이 불명확한 안개 속의 숨기를 좋아합니다. 자신의 모자람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죠. 하지만 사실을 흐리는 것은 탈출구가 될 수 없습니다. 모든 이야기는 제 모습을 찾게 되어 있죠. XSFM의 시사 생방송 그것은 알기 싫다 뉴스 바이 데일라이트 2025년 7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한국 시간 오후 3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아, 30분 전에 들었던 말이 확 혐오스럽잖아요. 그렇죠. 너무. 네. 아니 근데 그럴 수 있었을까요? 학교폭력 피해자랑 가해자한테 힘을 합쳐서 정확히 그 얘기예요. 조별과제 같이 해라. 그렇죠. 이게 되겠습니까? 네. 직장 내 성폭력 피해자랑 가해자한테 자 같은 팀에서 힘을 합쳐서 같이 한번 일해봅시다. 이게 되겠냐고요. 편가르기 하지 말라며. 네. 절대로 그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그게 되려면 가해자가 사과를 하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 상태 그대로는 대화만으로 풀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더글로리 1억회를 시청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이것이 안 된다니까요. 네. 네. 2004년 12월 9일 국회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주성영 의원 등등이 이철호 의원을 국회에서 간첩이라고 심하게 비난을 한 날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면책 특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그게 이제 무죄를 받았죠. 그날 열린우리당 의원총회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 의원들이 발언을 하는데 울었다, 울먹였다, 울고 싶다, 눈물을 흘렸다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와요. 왜냐? 자기들도 잡혀가서 고문당했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자기 본인이거나 아니면 아는 사람이거나 가까웠던 누군가거나. 네. 그 의원총회 때 이광철 의원이 나도 상무대 지하실에 끌려가서 고문당했다. 이 말을 하는 순간에 의총장 분위기가 어떻게 됐을지 상상이 가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이번 내란을 지나오면서 우원식 의장으로 대표되는 남아있는 GT계 김근태에게 정치를 배운 정치인들이 왜 이렇게 엄근진하냐며 답답해하시는 분들도 많고 실제로 답답할 때도 정말 많았습니다만 그들이 그런 DNA를 얻게 된 데에는 가장 심한 고문을 당했고 그 후유증에 평생 시달렸던 본인들의 대부 김근태의 태도가 그들을 움직였던 게 그들에게 정치적 동기를 주었던 게 되게 중요한 이유가 되거든요. 네. 김근태는 열린우리당의 의장까지 올라가는 동안 정영근을 비롯한 수많은 고문 가해자와 공안 조작 범죄자들을 만나서 직접 이제 협상을 하는 일을 하면서 떨지도 않고 화내지도 않는 것으로 되게 유명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근태가 정치 리더로서 늦게 판단하고 느리게 움직인다는 비판을 받긴 했지만 적어도 우리들처럼 피해를 본 사람들 중에서 리더로 내놨을 때 저기 앞에서 절대 쫄지 않는 사람으로서는 정평이 컸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실제로 내가 이유를 모르고 얼굴이 가려진 채로 모르는 곳에 끌려가서 매달려서 고문을 당한 경험을 당하면 당연히 그 트라우마는 평생 무조건 남아있죠. 이철호 사건은 열린우리당의 초선 의원들에게 그 트라우마를 한꺼번에 꺼내게 한 집단적 트라우마를 한꺼번에 꺼내게 한 사건이었습니다. 네. 이게 지금 이제 극우화됐다 말 많은데 군부 세력의 후신은 옛날부터 방식이 똑같아요. 그렇습니다. 가해를 해놓고 피해자를 어떻게든 조롱하고 어떻게든 그 피해 내용을 왜곡하는 방식이 이 사람들의 정치 방식이에요. 그렇게 해서 흔들어 놓고 그렇게 해서 여론의 우위를 점하려고 듭니다. 강자는 영원히 바뀌지 않는다. 정영근도 주성영도 그런 방식의 정치를 했던 거예요. 네. 그런 사람들하고 앞에 앉아서 회의를 마치고 그리고 그날 의총에서 이광철 의원이 자기도 고문당했던 이야기를 하는데 17대 국회의원 중에 한 명입니다. 17대 때 딱 한 번 국회의원을 한 사람이에요. 5.18 때 언론사 기자로 있다가 광주에서 잡혀갔어요. 진짜 죽을 뻔한 사람입니다. 자기 주변 사람 엄청 죽었을 거예요. 한결의 오리지널 멤버입니다. 88년 이 사람은. 전북일보에 있었고 광주 당시 취재를 했었고. 이광철 의원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감옥에 있었습니다. 재심을 통해서 무죄를 받은 게 2022년이에요. 3년 전에. 그러니까 국회의원이었을 때는 그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이 있는 사람 그 상태였었습니다. 이광철 의원이 발언하고 나서 그 다음에 우상호 의원도 격렬한 반응을 쏟아냈습니다. 초선급 젊은 의원이었죠. 우상호 의원. 한나라당 저런 인간들하고 의정활동 못한다. 자기 주변 사람 끌려가서 죽었거든요. 우상호 의원은 그 장면이 사진으로 남아 있습니다. 본인 20대 초반 때. 그 다음에 유시민 의원이 발언하는데 울어요. 초선 의원들이 막 다 그러고 있었어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의원 대수가 높은 중진급이 가가지고 자 이제 국가보안법을 폐지는 하지 말고 적당히 합의해가지고 이렇게 개정 정도로 수정하면 어떨까? 라는 말을 아무도 못했던 겁니다. 여러 당 초선 의원들은 그걸 받아들일 생각이 없었어요. 받아들일 수도 없었어요. 지금이 기회고 물러설 생각이 없다. 내가 지금 죽을 위기를 넘기고 죽을 위기를 넘긴 시민들을 대표하고 죽을 위기를 넘긴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대표하러 나온 사람인데 나는 지금 타협하고 다음 기회를 볼 생각이 없다. 그럴 만큼 피가 끓었던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때 이제 과반 의석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힘이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거의 합의에
이른 사안에 대해서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이 색깔론으로 누명을 씌우고 열린우리당 초선 의원들이 반발을 하면서 맞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이철호 의원은 여전히 간첩 누명을 쓰고 있었고요. 그리고 검찰과 사법부는 언론 보도의 눈치를 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어나기 아주 쉬운, 청취자 여러분들도 지난 수십 년 동안 보아오셨을 동일한 패턴의 일이 발생합니다. 2004년 12월 28일 법원은 이철호 의원에게 벌금 250만 원을 내라는 판결을 내렸어요. 여기서 재미있는 건 타이밍입니다. 네. 한나라당 의원들이 전혀 유명하지 않았던 지역구 의원, 초선 의원 이철호 의원을 간첩이라고 몰아세운 게 2004년 12월 9일. 그리고 한 달 동안 언론이 내내 두드려 패고. 그리고 법원이 당선 무효형의 벌금을 내린 게 19일 뒤인 12월 28일입니다. 그렇습니다. 19일밖에 안 걸렸습니다.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선거법 위반 혐의였습니다. 많은 벌금은 아닙니다만 의원직을 상실하는 형이죠. 그때도 100만 원이 넘어가면 의원직 상실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철호 의원은 억울하다며 항소했지만 법원은 그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2005년 3월 대법원은 최종 판결을 내렸고 이철호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때는 크게 많이 보도했습니다. 지금하고 여론의 이해도가 좀 다른 것이 그때는 1심만 나와도 그냥 죄인이고 그냥 네. 잡아쳐놓고 그냥 인생 끝나는 줄 알았어요. 네. 네. 그런데 이 판결에 이상한 점이 많았어요. 1심, 2심, 3심이 다 그랬습니다. 도대체 이철호 의원이 어떤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걸까요? 검찰은 이철호 의원이 선거 연설에서 한나라당 고조흥 후보가 20, 30대는 투표 안 하고 놀러가도 된다고 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랬대요. 고조흥 후보는 이철호 후보하고 지역구에서 맞붙었던 한나라당 후보입니다. 그렇죠. 상대 후보였었죠. 하지만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영상이나 녹음 같은 증거는 없었습니다. 증거가 없었다고 전해집니다. 대신 검찰 측의 증인들이 나와서 이철호 후보가 유세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검찰이 스카우트한 증인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이 증인들 중에 4명이 한나라당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한나라당이 그 당이 맞습니다. 예. 물론 당시에 한나라당은 파란색을 썼습니다만 네네. 민주당이 아니었습니다. 네. 먼저 고발인인 박모 씨는 한나라당 고조흥 후보의 선거사무소장이었습니다. 네. 예, 이철호 후보가 그렇게 말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나온 증인 강모 씨는 한나라당 지역협의회장인데 이철호 후보의 선거 유세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듣고 고조흥 후보에게 전화를 걸어서 알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건 증거가 될 수 없죠. 그런데 통신사에 조회를 해보니 통화 기록이 없었습니다. 허위사실 같죠. 법정에서. 세 번째 증인인 라모 씨는 한나라당 연천군 청년회장이었습니다. 역시 이철호 후보의 선거 유세를 듣고 고조흥 후보에게 전화를 했다고 증언했는데 실제로 전화를 했는지는 기억이 안 난다며 진술을 바꿨습니다. 그죠. 이제 우리는 이런 데 익숙하니까 압니다. 검찰의 그랜드 플랜이 있었던 거죠. 처음에 정해놓은 목표가 있었던 거죠. 네. 네 번째 증인 이모 씨는 한나라당이 추천한 선거부정 감시단원이었습니다. 한나라당에서 20대는 투표하지 말라고 했다는 연설을 그것을 이철호 후보가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을 했다고 한들 이런 판결을 받으면 억울한데 네. 그런 말을 했다는 증거도 확실치 않죠. 네. 그러면서 고조흥 후보를 특정했던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한나라당 관계자라는 거죠. 네. 예, 다섯 번째 증인인 전모 씨만 한나라당 관계자가 아니었는데 전모 씨에 대한 이야기는 좀 이따 할게요. 그래요? 예. 얘기가 있군요. 뭐가 또 있습니다. 이철호 의원은 당연히 끝까지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그의 편에서도 증인들이 나와서 같은 말을 했습니다만 법원은 이철호 의원 측의 증인들이 노사모 회원이라는 이유로 증거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나라당 사람들의 증거는 받아들였는데 증언은. 네. 네. 그건 증거인데 노사모 회원이 말하는 건 증거가 아닌 재판이었어요. 노사모임으로. 이 노사모 회원들은 이철호 후보가 연설을 할 때 바로 앞에서 들은 사람들이고 네, 후보 근처에 있었겠죠. 그렇죠. 같이 따라다녔으니까. 그 한나라당 사람들은 약 50m 거리에서 들은 사람들입니다.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네. 더 이상한 점은 선거 감시 단원들이 작성한 활동 일지에
이철호 후보의 위반 행위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거였어요. 선거 감시단원은 상대 후보 쪽 감시단원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 네. 상대 후보 쪽 감시단원이 아까 그 네 번째 증인 이모 씨죠. 만일 정말로 고조흥 후보를 이철호 후보가 허위로 비방하는 연설을 했다면 바로 그날 그 당일날에 감시단원들이 그 자리에서 기록을 하고 곧바로 고발 조치를 했겠죠. 그러면 기록한 기록과 고발한 기록이 남아있겠죠. 그게 없습니다. 네. 반면에 고조흥 후보 측이 불법 삐라를 뿌린 일은 활동 일지에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 좋네요. 예, 그 삐라에는 이철호 후보는 빨갱이고 북한의 공작금을 받고 있다는 내용이 써 있었어요. 옛날에는 한나라당이 삐라를 뿌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경찰은 그걸 기소 의견을 올렸지만 검찰이 그 삐라 5장밖에 없네요. 라고 하면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거 뭐 포카 매매상입니까? 5장 이하는 안 사요. 거상이구만. 그거야말로. 그 5장은 단지 증거로 수집된 거잖아요. 그냥 현장에서 주워온 거. 그러니까 더 많이 모아오라는 거잖아. 실제로 더 많이 뿌렸겠죠. 근데 현장에서 그냥 그 경찰이 주워온 게 5장인 거예요. 아니 유희왕 카드도 이렇게 놀이하면 게임 이렇게 하면 쫓겨납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아까 한나라당 관계자가 아니라고 했던 증인 전모 씨 얘기했었죠. 이 삐라를 뿌린 한나라당 고문 전모 씨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증인 5명은 4명의 한나라당 관계자와 예. 한나라당 관계자 아들 예. 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다른 증인은 노사모라 다 잘렸고.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철호 의원은 의원직을 잃고 보궐선거로 고조흥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야, 신나네요. 기분 고조되네요, 이분. 예, 고조흥 전 의원은 현재 김문수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전직 국회의원 125명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전 지금 고조흥 씨를 지지합니다. 화이팅, 화이팅입니다. 이랬네요. 네, 그런 적이 있었네요. 이 사건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가 무엇일까요? 증거가 부족해도 그렇죠. 한쪽 편 사람들이 입을 모아서 말을 짜맞추면 그게 법정에서 진실로 받아들여진다는 겁니다. 그걸 받아줄 재판관들의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면요. 네, 그렇게 이미 답을 내리기로 결정을 했다면요. 이런 일이 법정에서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사법부가 이미 그렇게 한 전례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21세기예요. 나란 일을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합리적으로 토론해서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 중간에 다른 집단이 겐세이를 놓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입니다. 정부가 개입할 수 있고요. 물론 그 대통령은 합법적으로 거부권을 쓸 수가 있죠. 그리고 사법부가 이런 식으로 개개인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면직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그 권한은 지금도 적극적으로 쓰이고 있는 편입니다. 쉬지 않고요. 사정기관인 검찰도 그렇고요. 언론이나 혹은 거대 언론을 통제하는 재벌그룹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석연치 않은 판결을 해놓은 판사가 네. 나중에 은퇴해서 어느 법원에 가나 어느 로펌에 가나. 네. 근데 그 로펌에 가서 변호사 개업한 그 판사 출신 변호사가 어느 기업의 변호를 맡는가, 어느 기업의 고문을 맡는가, 까지만 생각하면 기업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알아내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네. 2004년부터 2005년까지 언론에 오르내리던 이 사건은 조국 전 장관 때만큼에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회에 간첩이 있고 그 간첩을 어찌어찌 쫓아냈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네. 언론사들이 이철호 의원 간첩. 그냥 그 헤드라인에 그런 식으로 내보내니까. 조국 전 장관과 달리 이철호 전 의원은 싸워볼 수도 없었고 싸울 수 있는 힘도 없었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국회의원 중에 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움츠러들었을 거예요. 국가보안법을 건드리면 저렇게 되는구나. 그런 압력을 많이 느꼈었겠죠. 네. 그럼 많이 억울했을 겁니다. 인생에 걸쳐서 2번이나 간첩 누명을 썼잖아요. 그 일은 개인의 억울함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전선거 기간 전에 청와대에 단체 관람을 간 것을 선거법 위반으로 판결받은 복기왕 의원. 지금 다시 국회의원이 되었죠. 그리고 지금은 국민의힘에 가 있는 오시덕 전 의원. 열린우리당으로 데뷔했습니다. 네, 등과 함께
이철호 의원까지 당선 무효가 됨으로써 열린우리당은 과반 의석을 잃게 됩니다. 검찰과 보수 언론과 법원의 합작으로 인해서 열린우리당이 입법의 가장 중요한 권한을 빼앗기는 순간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날 지고 21년 뒤에 비슷한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가. 그때는 4대 개혁 입법에 실패했고요. 노무현 대통령은 연정을 제안했지만 곧바로 레임덕에 시달리게 됩니다. 네. 이철호 의원은 간첩 누명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만만하게 조질 수 있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검찰이 아주 무리한 기소를 했던 것은 혹은 사법부가 아주 이상한 재판을 끌고 갔던 것은 열린우리당의 과반을 무너뜨리겠다는 목적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결과만 제가 이제 어제 방송에서 시사 아저씨하고 박판규 변호사하고도 얘기했던 게 이거였는데 네. 행위를 저지른 자들이 왜를 설명하는데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 이유가 불분명하거나 자주 바뀐다. 그럴 때는 행위의 결과만 보자. 네. 네. 공안검찰이 야 열린우리당이 152석이 됐대. 3명 날려보낼 수 없을까? 몇 명 날려야겠다. 예. 라는 생각을 했다면 그 다음에 그걸 축으로 살을 붙이면 되죠. 네. 아무나 한 명 빨갱이로 잡고. 네. 그렇다면 매우 적극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것이겠지요. 정치를 한 거죠. 네. 네.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혹은 의도하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네. 참여정부 임기가 끝나자 열린우리당은 무너지고 노무현 대통령은 사망했습니다. 뒤를 이어 이명박, 박근혜 그리고 윤석열까지 이어지는 보수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한국의 빈부격차는 되돌리기 어려울 만큼 크게 벌어졌고 출생률은 이전보다 더욱 크게 줄어들어 국가 소멸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보수 정당과 보수 언론과 검찰과 법원이 한 사람을 다 같이 조진 결과가 그렇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시대에 있었던 일들을 떠올려 보시고 그 시대에 남을 것인가, 그 시대로부터 벗어날 것인가. 이게 우리 앞에 놓인 선택지네요. 2025년 5월 6일 오늘자의 조선일보 사설을 제가 안 읽어보고 지금 랜덤으로 하나 골라서 좀 읽어드릴게요. 네. 저도 지금 처음 읽어요. 사설 재판 미루라며 탄핵 협박하는 민주당 사법부도 통제하나. 이게 무슨 뜻이냐면 윤석열이 3권을 모두 획책하려고 했는데 네. 5개월 전 일이니까 잊어버리셨죠? 그렇죠. 네, 대신에 내란이란 말은 좀 들어보셨는데 맥락은 잘 안 짚히시죠? 사실은 민주당이 내란하는 겁니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건데 그런 주장을 하고 싶으면 독자들의 기억력이 짧아야 돼요. 예, 쉽게 말해 붕어여야 돼요. 조선일보가 흔히 하는 이제 저널리즘의 중요한 강점이거든요. 예. 붕어를 잘 낚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가급적 붕어로 만듭니다. 네. 예. 프레임을 빠르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붕어의 특징은 뭐죠? 옛날 위협을 잊어버립니다. 옛날 위협을 잊고 지금 있는 기득권 세력이 전혀 새롭거나 이미 일을 잘하고 있거나 유능한 사람들로 보이게 하는 일을 조선일보는 100년간 해왔는데 네. 100년을 해보니까 기술이 발달했어요. 이제 기록이 나와요. 이 문제를 저희가 이제 애증의 정치클럽 시간에 제가 건조한테 이것저것 힘든 거 시켜가지고 한번 건조가 정리를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80년대 90년대만 해도 조선일보가 하는 말이 마음에 안 들어도 시민들은 조선일보가 친일을 했는지 네. 김일성을 찬양했는지 이런 건 몰랐어요.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기록을 찾아볼 수가 없으니까. 지금은 찾아볼 수 있죠. 예. 하지만 조선일보는 뭐? 사람들을 붕어로 만들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자기들 기록을 계속 지워요. 이번에 선생하고 방송을 준비하다가 제가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네. 이 일은 지금 소개해드린 이철우 의원이 겪었던 억울한 일은 짧게 보면 2004년 12월 초부터 2005년 1월 초까지 한 달간 있던 일입니다. 그 한 달을 검색 기간으로 놓고 네. 조선일보를 검색 옵션으로 걸고 국회 간첩이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네이버와 다음에는 기사가 없습니다. 오, 진짜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없습니다. 다른 언론은 다 나옵니다. 그렇죠. 동아일보, 중앙일보 엄청 나오잖아요. 다 나옵니다. SBS 다 나옵니다. 그때 했던 조선일보 다 날린 거예요, 그거? 오만한 짓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조선일보에 들어가 봤습니다. 네. 아이고 이거 결과 어디 갔어?
양대 포털엔 없고 조선일보 사이트의 기사를 보면 중요한 기사들이 안 나옵니다. 조선일보 사이트에서 2024년 12월에 국회 간첩 기사를 검색해보면 80건 정도가 나오는데 예. 상관없는 것들이 나오다가 한 8페이지, 9페이지 가면 이철우 의원에 대한 악의적인 프로파간다들이 나와요. 네. 대신에 그 조선일보는 검색이 되게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명기사만 검색할 수 있어요. 지명기사 검색을 누르죠.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세상에. 아 진짜 의도적으로 막은 거구나. 여기까지만 봐서는 정말 의도적으로 막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그 당시에 판을 주도했다는 건 분명하거든요. 판을 주도했던 이 레드 컴플렉스의 판을 주도했던 조선일보의 흔적을 누군가가 지우려 했던 것만은 분명합니다. 04년 12월 10일에 이게 난리가 난 다음에 지금도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손석춘 교수. 예. 우리나라 언론학의 거두죠. 이제 이재명을 지지 안 하려고 했는데 이 자식들 이재명을 왜 이렇게 미워해를 최초 발언했던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예. 예. 04년 12월 10일에 오마이뉴스에 이런 칼럼을 씁니다. 과거사 정리에 이런 사람 끼어들어선 안 된다. 조선일보 12월 10일자 사설이다. 라고 썼어요. 예. 손석준 교수가. 예. 공교롭게도 세계 인권선언일에 실렸다. 이건 손석준 교수가 조선일보를 까고 싶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과거사 정리에 이런 사람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조선일보의 사설이 있었다는 걸 캡처로 알 수 있어요. 그 사설 제목을 검색해보면 조선일보에 나오지 않습니다. 조선일보는 사법살인의 언론전에 선봉에 섰다가 그 사실을 조선일보가 지우는 건지 누가 지우는 건지 지금 지우고 있습니다. 굉장하네요. 그래서 이 사건을 찾아보시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적어도 조선일보의 펜 끝에서 나온 것들을 조선일보의 아카이브로 찾아보시는 건 쉽지만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 사람들이 까먹을 줄 안다, 이 새끼들. 네. 제가 이제 정말이지 데이 애프터 투모로우 50이잖아요? 신문을 지금 40년째 보잖아요? 저 같은 청취자분들 많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 안 까먹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운데요. 예. 그리고 이제 이거 한국 사람들하고 구복만 빨 건 아닌 게, 지금 5년 전에 민자투쟁했던 미얀마 시민들이나 예. 오산혁명했던 홍콩 사람들, 집에 돈이 많아서 도망가지 않았으면 뭐 하나 잊을 것 같습니까? 제가 여기에 되게 주목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한국이 지금 조별과제의 조장을 맡고 있어서 그렇지 전 세계가 다 극우에 신음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오래된 극좌라고 해서 그 중국 정부도 이 물결에 포함 안 되는 거 아닙니다. 왜냐면 독재니까. 예. 독재에 저항했다가 실패했던 경험을 가진 전 세계 시민들이 기억 안 할 것 같느냐는 거예요. 그걸 막아서는 나라별 이 기득권 세력들이 있는데 조선일보의 습성을 보면 생각보다 많은 열쇠들이 나올 것 같다. 조선일보는 자꾸 지가 했던 짓을 감추려고 하고요. 내 편들이 했던 짓을 지우려고 들거든요. 네. 지금 안 통하고 있어요. 예. 예. 법원도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대법원도 우리의 판결에 일단 뭐라고 하는 정치 세력이나 언론이 없고 평생 봤는데 판결이라는 게 나면 감옥 갈 놈은 감옥 가고 세상은 거기에 맞춰 돌아가는 거 아니야. 누가 네. 판사를 뭐라 그래.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사람들은 잊고 우리가 해놓은 판례에 적응한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걸 지금 보여줄 거고요. 사람들이. 21년 전에는 졌어요. 21년 전에는 졌고 우리는 그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겨야겠죠. 모두가 그 법조항에만 매달려서 그 한 줄 그것을 해석할 권한이 오직 재판관 몇 명의 손에 달려 있고 그들의 판단에 의해서 대한민국 전체의 운명이 결정되게 되는 이런 상황은 좋은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마이뉴스의 당시에 이제 사회단체와 법학자들이 모여가지고 당시에 이제 이철우 의원과 관련된 레드 컴플렉스 파동이죠. 네.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칼럼들을 계속 냈었는데 이런 글을 하나 더 소개해드릴게요. 끝으로 12월 15일입니다. 2004년 이 일이 터지고 이제 일주일도 안 됐을 때였어요. 조선일보는 이번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의 간첩 암약설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해 14일자에 크게 다뤘다. 여론조사 결과 한나라당의 문제 제기가 부적절했다는 응답이 57.7%로 나타났다. 대구 경북의 50대 이상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당시 사건이 고문에 의해 조작된 것이고 이철우 의원이 의원직을 수행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응답 역시 과반을 넘었다. 이 의원이 사상적으로 전향했는지를 공개적... 이건
그러나 조선일보는 사과는커녕 여전히 본질을 회피하며 물 흐리기에 나섰다. 조선은 14일자 사면 머릿 기사로 전 연령에서 이 의원 고백하고 논쟁 중단을 싣고 오면에 이철우 의원 노동당 가입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이철우 주성용 두 의원의 입장을 배치해 현재 진행형 쟁점인 것처럼 보도했다라고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찾아보면 그것도 안 나오나요? 안 나옵니다. 아, 그렇군요. 구글링에도 안 나오고 양대 포털에도 안 나옵니다. 조선일보에도 안 나오겠네. 이 자식들 증거인멸했습니다. 진짜 나쁜 사람들이네. 이 자식이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없어져 있습니다. 네. 우리 머릿속에 있는 것까지 지울 수는 없습니다. 우리 기억을 지울 수는 없어요. 네. 저기 이제 연휴를 즐겁게 마무리하고 싶으신 여러분들은 OTT에서 이터널 선샤인 오브 더 스팟리스 마인드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뭡니까 그게? 짐 캐리 주연의 이 시절쯤 나왔던 2004년쯤 나왔던 영화였을 거예요. 기억을 지우는 행위의 덧없음에 대한 로맨스물인데 재밌습니다. 기억은 못 지워요. 기억을 지우죠? 그럼 살아나요. 웃기지 말았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성영 의원이 자주 했던 말을 조선일보에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내일 모레 이 시간에 평화로울 때 준비했던 이번 주에 그것은 알기 싫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신춘문예로 문학인과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본생과 함께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I, D, W, K